한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193개국 대표단이 모인 유엔 총회장, 일본 특사가 서류를 집어 던지며 발악했지만 장내에는 숨 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메가더 사령부가 78년간 철저히 봉긴했던 1급 기밀이 전 세계 생중계로 터져버린 직후였습니다. 곧이어 마이크를 잡은 유엔 측의 공식 발표는 일본 열도를 완벽한 패닉에 빠뜨렸습니다. 독도뿐만이 아니었다. 이 문서는 국제법이 인정한 대한민국의 완전한 영토를 증명한다. 일본 내각이 천문학적인 로비 자금을 쏟아부으며 필사적으로 숨겨왔던 100년의 새빨간 거짓말, 단 한 장의 빛바랜 종이 앞에서 그들의 억지는 가루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193개국을 진짜 경악게 한 반전은 따로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조용히 함정을 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문서를 조작하려 발버둥 칠 것까지 전부 계산해 도망칠 수 없는 완벽한 사각지대로 몰아넣었던 겁니다. 78년의 뼈저린 눈물을 되갚아주며 전세계 외교가를 발칵 뒤집어 놓은 대한민국의 소름 돋는 지능전, 가장 치밀하고 완벽했던 역대급 참교육의 전말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제발 한국 지하에 있는 그 문서만은 세상에 열리지 않게 막아주십시오. 미국이 원하는 조건은 백지 수표로 바치겠습니다. 새벽 3시. 미국 백악관의 1급 한라인을 뚫고 들어온 일본 총리의 목소리는 비참할 정도로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수석자문관인 저 이선 콜은 쥐고 있던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거대한 위성 스크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아시아 최강의 해군력을 자랑하는 일본의 이지스함, 수십 척이 자국 영토인 오키나와 본섬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상황실을 진짜 공포로 몰아넣은 것은 미쳐 날뛰는 일본이 아니었습니다. 지도에서 한국이 증발했습니다. 정보국장의 다급한 외침에 상황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작은 미사일 징후만 보여도 가장 먼저 전투기를 띄우고 강력한 성명을 발표하던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정작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깨지는 이 엄청난 사태 앞에서 한국은 모든 해안 레이더망과 군사 통신망의 전원을 스스로 뽑아버리고 완벽한 침묵 속으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공포에 질린 약자의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파놓은 거대한 덫에 오만한 사냥감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무자비한 맹수의 기괴한 고요함이었습니다. 광하는 파열음과 함께 상황실 철문이 열리고 미국 대통령이 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곰팡내가 진동하는 낡은 가죽 서류철 하나를 제 앞에 회의 테이블 위로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방금 전 일본 총리가 울며 매달렸던 그 저주받은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이선 자문관, 어보게.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누렇게 빛바랜 첫 장을 넘긴 순간 제 심장은 천길 낭떠러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문서 맨 밑바닥,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너무나도 익숙한 잉크 서명이 박혀 있었습니다. 윌리엄 콜, 바로 제 친할아버지의 서명이었습니다. 문서의 정체는 78년 전 오키나와의 옛 이름인 류큐 왕국의 핵심 원로들이 미군정에 몰래 바친 피 맺힌 탄원서였습니다. 류큐는 단 한 번도 일본의 자발적 속국이었던 적이 없으며 수백 년 전부터 바다 건너 고려와 조선을 형제 나라로 섬겨왔다는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거대한 역사적 진실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냉전이라는 시대적 논리와 조국, 미국의 군사적 이익을 위해 류큐 사람들의 피눈물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귀한 역사를 일본의 아가리 속에 던져주고 영원히 땅속에 묻어버렸던 것입니다. 평생을 정의와 자유의 수호자인 척 살아온 할아버지의 끔찍한 위선. 제 혈관에 흐르는 가문의 피가 구역질이 날 만큼 혐오스러웠습니다. 저는 가문의 치부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한이 있더라도 할아버지가 시작한 이 비겁한 거짓말의 사슬을 제 손으로 직접 끊어내야만 했습니다. 대통령이 테이블을 짚으며 몸을 숙였습니다. 일본은 지금 이지스함을 밀어넣어서라도 저 섬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고 역사를 지우려 발악하고 있어. 이선 자문관, 이번 방한 일정은 철저히 극비로 처리한다. 어떤 공식 외교 채널도 사용하지 않아. 당장 서울로 날아가. 도대체 한국이 그 어두운 박물관 지하에 무슨 괴물을 숨겨두었길래 저토록 완벽하고 잔혹하게 침묵할 수 있는지 네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와. 단 2시간 후 저는 군용 수송기 화물칸에 숨어 서울로 향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차가운 겨울비가 쏟아지는 인천공항 외곽 활주로에 발을 디뎠습니다.
제 입국은 백악관 내부에서도 단 3사람만 알고 있던 극비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활주로를 벗어나기도 전에 거대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제 눈을 강타했습니다. 최고급 검은색 세단 3대가 빗물을 튀기며 미끄러지듯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명품 정장을 차려입은 사내가 검은 우산을 받쳐 들고 걸어 나왔습니다. 주한일본 대사관 정무공사 하세가와였습니다. 제 등골에 서늘한 소름이 피어올랐습니다. 백악관에서는 극비였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감시 능력을 가진 일본 정보당국의 촘촘한 그물망까지 완벽하게 피하기란 애초에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차가운 화물칸 비행은 어떠셨습니까?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세가와 공사는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품에서 최고급 악어가죽 서류 가방을 꺼내 두드렸습니다. 여기 저희 일본 정부가 명운을 걸고 준비한 300페이지 분량의 완벽한 역사 검증 보고서가 있습니다. 류큐와 일본이 태초부터 한 몸이었다는 부인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들이죠. 한국이 꾸며낸 조잡한 가짜 문서에 속지 마십시오. 제가 편안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태도는 정중했지만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덫에 걸린 사냥감을 노리는 독사처럼 끈적거렸습니다. 일본은 제가 한국의 공기를 제대로 마시기도 전에 완벽하게 눈을 가리려고 발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토록 필사적이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한국이 쥐고 있는 패가 일본의 숨통을 영원히 끊어버릴 만큼 치명적이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활주로의 빗소리를 단숨에 찢어발기는 묵직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헤드라이트조차 켜지 않은 짙은 회색의 낡은 사륜구동. 차량 한 대가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나타나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어깨선이 달아해진 트렌치코트를 입은 남자가 빗속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특수기록 보존소장 강준혁이었습니다. 화려한 우산도 두툼한 서류 가방도 없는 텅 빈 맨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빗물을 맞으며 서 있는 그의 두 눈빛은 수천 년 비바람을 버텨낸 바위처럼 서늘하고 단단했습니다. 가죽 껍데기 속에 든 그 얄팍하게 조작된 쓰레기는 도쿄로 다시 가져가시죠. 하세가와 공사. 진짜 역사는 잉크도 덜 마른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600년을 버텨낸 피와 뼈의 기록으로 증명하는 법이니까요. 하세가와의 얼굴이 분노와 당혹감으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완벽하게 포장된 거짓 보고서를 들이미는 일본의 최고위 외교관, 그리고 단 한 장의 서류도 없이 맨손으로 저를 미지의 요새로 부르는 한국의 학자. 저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하세가와를 뒤로 한 채 강준혁 소장의 낡은 차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차가운 빗줄기를 뚫고 짙은 어둠 속을 질주하는 동안 차 안에는 팽팽하고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제가 먼저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강 소장님, 일본은 이지스함을 동원해 미쳐 날뛰는데 왜 한국은 대통령 성명 하나조차 내지 않고 오싹한 침묵을 지키는 겁니까? 운전대를 꽉 잡은 강준혁 소장은 앞만 주시한 채 덤덤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선 자문관님, 시끄럽게 지저대는 개는 절대 사람을 물지 못합니다. 호랑이가 멧돼지의 숨통을 끊어버리기 직전에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신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게 완벽하게 호흡을 멈추는 겁니다. 그의 서늘한 음성에 제 목덜미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우리는 짖을 필요가 없습니다. 600년을 품어온 진실의 시퍼런 이빨로 저들의 썩어 빠진 심장을 단 한 번에 물어뜯을 완벽한 준비를 마쳤으니까요. 이 침묵은 칼을 뽑아 들기 직전에 가장 숨막히고 완벽한 자세일 뿐입니다. 차량은 일반인의 출입이 철저하게 통제된 용산의 군사 제한 구역 깊은 곳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위장막으로 겹겹이 가려진 거대한 콘크리트 벙커 입구를 지나 나선형의 끝없는 지하 터널로 한없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3층, 지하 4층, 그리고 마침내 도달한 지하 5층. 지문과 홍채 인식, 그리고 복잡한 암호 입력까지 마친 뒤 고대 왕릉의 봉인이 해제되는 듯한 육중한 파열음과 함께 수십 톤에 달하는 강철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냉기 너머에 도대체 무엇을 숨겨두었기에 한국은 이토록 오만하고 잔혹하게 침묵할 수 있었던 걸까요? 이윽고 제 눈앞에 완전히 모습을 드러낸 그 거대한 괴물의 실체에 저는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도대체 이곳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선 자문관님, 이곳이 바로 일본이 그토록 두려워하며 군함까지 동원해 감추려 했던 시간의 요새입니다. 제 옆에 선 강준혁 소장이 거대한 벙커 내부를 향해 두 팔을 뻗으며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축구장 2개를 합쳐 놓은 듯한 아득하게 넓은 지하 공간. 까마득한 천장에는 수백 개의 첨단 항온 항습 장치들이 미세한 기계음을 내며
쉴 새 없이 차가운 공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차갑고 무기질적인 공간의 한가운데 핏빛처럼 붉은 특수 조명을 머금은 거대한 유리관 127개가 끝없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출정을 앞둔 전설 속의 무적 함대나 거대한 군대의 사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600년의 모진 세월을 견뎌낸 낡은 고문서들이 그 두꺼운 방탄유리 속에서 스스로 거친 숨을 쉬며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것은 그저 낡은 종이 쪼가리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78년짜리 오만한 거짓말을 갈기갈기 찢어밟길 대한민국의 시퍼런 칼날이자 127개의 강철 방패였습니다. 자문관님의 할아버지께서 그 옛날 냉전의 논리라는 명분 아래 비겁하게 봉인하셨던 그 판도라의 상자가 무려 127개의 조각으로 나뉘어 바로 이곳 용산의 지하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당신의 눈으로 직접 진짜 역사의 무게를 확인하십시오. 저는 홀린 듯이 강준혁 소장의 발걸음을 따라 첫 번째 거대한 유리관을 향해 무거운 걸음을 옮겼습니다. 두꺼운 유리 너머에는 누렇게 변색되고 가장자리가 바스러진 오래된 고문서가 숨을 쉬듯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세월의 풍파를 이겨내고 선명하게 찍힌 붉은색 왕실의 인장과 정교한 먹물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고려 말기의 사료 기록입니다. 강준혁 소장의 목소리가 거대한 벙커 안에 장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후국 중산왕이 고려에 사신을 보내 정식으로 조공을 바치고 형제의 연을 맺다. 이것이 류큐 왕국과 한반도가 공식적으로 피를 나눈 형제가 된 최초의 기록입니다. 일본이 무력으로 그들의 섬을 침략하고 짓밟기 수백 년 전부터 류큐 사람들은 스스로 바다 건너 고려를 형님 나라로 섬겼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유리관에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600년 전에 묵향이 두꺼운 유리를 뚫고 제 폐부로 밀려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강준혁 소장은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곧바로 두 번째 유리관으로 이동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입니다. 류큐 사신 접견에 국가 최고의 통역관을 배치하고 그들을 최상급 국빈으로 대우하여 형제의 도리를 다하라. 그의 발걸음은 세 번째, 네 번째 유리관으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해동제국기의 기록입니다. 류큐국은 우리와 핏줄을 나눈 형제의 나라이니 노략질과 약탈을 일삼는 일본과는 차원을 다르게 대우하고 보호하라. 이선 자문관님, 보이십니까? 무려 600년입니다. 600년이라는 억겁의 시간 동안 류큐와 한반도는 단 한 번도 서로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다섯 번째 유리관 모서리를 짚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압도적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벼락을 맞은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유리관 하단에 부착된 촘촘한 명판들에는 믿을 수 없는 과학적 검증 데이터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을 통한 종이, 섬유의 물리적, 화학적 분석 결과, 600년 전 고대 잉크의 성분과 산화 과정 검사, 심지어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와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 등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 기관 세 곳에서 완벽하게 3중으로 교차 검증을 끝낸 그야말로 무결점의 증거들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지하 벙커에 도열한 127개의 유리관은 일본의 얄팍한 외교적 혓바닥 따위로는 절대 뚫을 수 없는 완벽한 진실의 성벽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지금까지 이 엄청난 증거들을 세상에 공개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강 소장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이 문서들을 들고 유엔으로 달려갔다면 일본의 저 구역질 나는 역사 왜곡을 단숨에 끝장낼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진실은 가볍게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강준혁 소장이 핏빛 조명 아래서 차갑게 눈을 빛내며 대답했습니다. 세상이 이 무거운 진실을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장 완벽하고 극적인 무대가 세워질 때까지 뼈를 깎는 고통을 견디며 침묵해야만 하죠. 섣불리 패를 까발리면 일본은 특유의 교활한 자본력과 외교력으로 이 증거들마저 흠집을 내고 흙탕물 싸움으로 끌고 갔을 겁니다. 우리는 적이 완전히 방심하고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오만한 미소를 지을 때 단 한 번의 칼질로 그들의 아킬레스건을 베어버릴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의 무섭도록 이성적이고 차가운 계획 앞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한국의 진짜 모습은 감정적인 냄비가 아니었습니다. 적을 지옥 밑바닥으로 끌어내리기 위해 10년이고 20년이고 얼음장처럼 차갑게 분노를 벼려내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냥꾼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양복 안주머니 가장 깊숙한 곳에서
미국 백악관과 직접 연결된 최고 보안 등급의 위성,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확인한 제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며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직통 라인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고막을 찢을 듯한 대통령의 다급하고 또 섞인 고함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선 당장 거기서 나와. 그 망할 함정에서 당장 빠져나오란 말이야. 대통령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지금 한국의 지하 벙커에서 600년치 완벽한 증거들을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건 완벽한 한국의 승리입니다. 방금 전 세계 뉴스에 긴급 속보가 떴어. 일본 외무성이 유엔 본부에서 선제 공격을 날렸다고. 대통령의 숨가쁜 목소리 너머로 발칵 뒤집힌 워싱턴 상황실에 아비규환이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일본이 방금 유엔에서 전 세계 언론을 모아놓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 한국이 소장하고 있다는 UQ 관련 고문서 127개는 전부 한국 정부가 현대의 디지털 기술로 치밀하게 조작해낸 가짜라고 선언해버렸다고. 완벽한 디지털 위조 증거라면서 전 세계 언론의 생중계로 살포해버렸단 말이야.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눈앞에서 방사성 탄소 측정 데이터까지 전부, CNN도 BBC도 전부 일본의 발표를 진실로 보도하고 있어. 일본이 배포한 그 300페이지짜리 반박 보고서에 전 세계가 완벽하게 넘어가 버렸단 말이야. 한국은 하루아침에 동아시아의 평화를 깨뜨리는 희대의 사기꾼으로 전락했고, 자네는 완벽한 덫에 걸린 거야. 당장 그 벙커에서 탈출해. 통화가 뚝 끊겼습니다. 지하 5층의 차가운 공기가 순식간에 날카로운 얼음 송곳으로 변해 제 온몸을 난도질하는 듯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이 선수를 쳤습니다. 그것도 가장 치명적이고 악랄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제가 이 지하 요새에 발을 들이기도 전에 일본 외무성은 전 세계를 무대로 한국의 모든 기록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제 미국조차 일본의 편에 서서 한국을 향해 돌을 던지게 될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압도했던 이 127개의 강철 방패가 순식간에 한국의 목을 조르는 사기극의 증거물로 둔갑해버린 것입니다. 저는 굳어버린 손으로 스마트폰을 쥔 채 제 옆에 서 있는 강준혁 소장을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하루아침에 전 세계적인 사기극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는데도 강준혁 소장의 얼굴에는 단 한 줌의 당황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의 굳게 담은 입술 끝에는 아주 미세하지만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수개월 동안 피를 말리며 공들여 파놓은 깊은 함정 바닥에서 마침내 사냥감의 목뼈가 부러지는 둔탁한 소리를 확인한 늙고 잔혹한 사냥꾼의 얼굴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는 무엇을 보고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걸까요? 방금 전 세계를 상대로 화려하게 쏘아 올린 일본의 저 완벽해 보이는 선제 공격 속에 도대체 어떤 치명적인 맹점이 숨어 있길래 말입니다. 강 소장님, 지금 웃음이 나옵니까? 제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제 분노에 찬 외침이 거대한 지하 벙커의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메아리쳤습니다. 일본이 방금 유엔에서 한국을 희대의 사기꾼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78년 동안 진실을 숨겨온 저들이 이제는 아예 전 세계 언론을 모아놓고 국가적인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요. 동맹국인 미국 백악관조차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가만히 있는 겁니까? 이 오싹한 침묵의 끝에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웃고 있는 거냐고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지하 5층의 차가운 공기가 제 폐부를 날카롭게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핏대가 선 얼굴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낡은 트렌치코트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은 강준혁 소장은 천천히 몸을 돌려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수천 년의 풍파를 견뎌낸 바위 같은 그의 짙은 눈동자 속에서 맹렬하고도 서늘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선 자문관님, 적을 완벽하게 파멸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것은 적이 스스로 무덤을 가장 깊게 파도록 삽을 쥐어주고 조용히 기다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일본이 저 300페이지짜리 조작 보고서를 전 세계에 살포할 때까지 그들이 가장 오만해진 얼굴로 수백 대의 카메라 앞에서 새빨간 거짓말을 내뱉을 때까지 뼈를 깎는 심정으로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다니요. 저들이 먼저 선수를 쳐서 우리를 죽여버렸는데 무엇을 기다렸다는 겁니까? 강준혁 소장이 핏빛 조명을 받고 있는 127개의 거대한 유리관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덤덤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심지어 저 화려한 반박 보고서를 단 이틀 만에 급조해냈다는 것도 우리는 이미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무언가를 감추려다 보면 반드시 치명적인 균열이 생기는 법이니까요. 그들의 새빨간 거짓말이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바로 그 순간이 저들의 목줄을 단번에 끊어버릴 단 하나의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등줄기를 타고 거대한 전율이 흘러내렸습니다. 한국은 무능해서 침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전 세계를 무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거짓말을 완성하기를, 그리하여 스스로 도망칠 퇴로를 전부 불태워버리기를 조용히 기다린 것입니다. 이 얼마나 끔찍할 정도로 냉정하고 완벽한 계산입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하 벙커 벽면 전체를 덮고 있던 초대형 모니터가 웅장한 기계음과 함께 켜졌습니다. 화면 속에는 미국 뉴욕 UN 본부의 메인 프레스 센터 모습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연단에 선 사람은 주유엔 일본 대사 야마구치였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저를 막아 세웠던 하세가와 공사가 본국에 보고한 직후 일본은 뉴욕에 대기시켜 둔 최고위 외교관을 총알처럼 투입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야마구치 대사의 얼굴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오만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인 여러분, 저희 일본 정부는 오늘 한국이 주장하는 육휴 관련 고문서들이 100% 현대 디지털 기술로 조작된 위조품임을 완벽하게 증명했습니다. 한국은 동아시아의 평화를 깨뜨리는 역사 테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배포한 300페이지의 반박 보고서가 그 모든 추악한 진실을 낱낱이 담고 있습니다. 야마구치 대사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벙커를 쩌렁쩌렁하게 채웠습니다. CNN과 BBC의 앵커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한국을 향한 비판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향해 돌을 던지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강준혁 소장의 다음 행동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강 소장이 허공을 향해 가볍게 손가락을 튕기자 뒤편 어둠 속에서 대기하고 있던 연구원 한 명이 검은색 태블릿을 들고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이선 자문관님, 화면을 보시죠. 이게 방금 저 야마구치 대사가 전 세계 언론에 자랑스럽게 뿌린 그 300페이지짜리 일본 측 반박 보고서의 원본 PDF 파일입니다. 강준혁 소장이 태블릿 화면을 빠르게 넘기며 말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화려한 통계 그래프와 일본 최고 권위학자들의 서명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반박할 틈조차 없는 완벽한 국가 수준의 학술 보고서였습니다. 92페이지. 일본이 한국의 문서를 가짜라고 공격하며 인용한 자신들의 이른바 진짜 고문서 사진입니다. 자문관님, 이 사진의 우측 하단 붉은색 인장 부분을 손가락으로 최대한 확대해 보십시오. 더 이상 확대가 안 될 때까지 말입니다.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태블릿 화면 위로 떨리는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100%, 300%, 500%. 화면 속 고문서의 붉은 인장 이미지가 픽셀 단위로 깨질 때까지 미친 듯이 확대를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화면에 미세한 픽셀 입자들이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한 순간 저는 헉 하고 숨을 들이켜며 뒷걸음질을 치고 말았습니다. 기형적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종이에 스며들어야 할 오래된 붉은 잉크 주변으로 디지털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에서나 볼 수 있는 기형적인 사각형의 깨진 픽셀들이 흉측하게 어긋나 있었습니다. 배경 종이의 질감과 붉은 인장의 픽셀 경계선이 아주 교묘하게 잘라 붙여진 흔적이 극한의 확대 속에서 그 추악하고 역겨운 민낯을 드러낸 것입니다. 위조입니다. 강준혁 소장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벙커를 갈랐습니다. 한국의 고문서가 가짜인 것이 아니라 한국의 심장을 찌르기 위해 일본 외무성이 국가적 차원에서 단 이틀 만에 급조해낸 저 화려한 반박 보고서의 핵심 증거 사진 자체가 조작된 쓰레기라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시간에 쫓겨 초보적인 디지털 픽셀 조작의 흔적조차 제대로 지우지 못한 그들의 오만함이 낳은 최악의 자살골이죠. 머릿속에서 거대한 핵폭탄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죽이기 위해 전 세계 언론을 모아놓고 가장 화려한 무대에서 선제 공격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국이 조용히 던져놓은 미끼를 덥석 물어버린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함정이었습니다. 일본 정부 전체가, 아니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쳤다는 이 완벽한 픽셀 조작의 증거 앞에서
그들은 단 한 발자국도 도망칠 수 없을 것입니다. 통쾌함을 넘어선 거대한 카타르시스가 제 온몸에 핏줄을 타고 맹렬하게 솟구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78년의 억울함 속에서도 침묵을 지키며 벼려온 서늘하고 무자비한 반격이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거칠게 내려놓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강 소장님, 이것만으로도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당장 이 태블릿의 픽셀 조작 증거와 적이 있는 127개의 진짜 고문서를 들고 백악관으로 가겠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내일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지도에서 완전히 지워질 겁니다. 제가 흥분해서 소리쳤지만 강준혁 소장은 오히려 태블릿을 연구원에게 넘겨주며 차분하게 뒷짐을 졌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이선 자문관님. 방금 보신 127개의 방패와 저 얄팍한 픽셀 조작의 증거는 법정 증거로서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 사람들의 심장을 단번에 찌를 단 하나의 시퍼런 칼날은 따로 있습니다. 팩트는 인간의 머리를 설득하지만 전 세계의 가슴을 움직이고 역사를 뒤집는 것은 피와 눈물로 쓴 진실이니까요. 가슴을 움직이는 진실이라고요. 127개의 완벽한 과학적 증거를 뛰어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강준혁 소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거대한 지하 벙커의 가장 어둡고 구석진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항온 항습 장치의 붉은 불빛조차 전혀 닿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아주 작고 육중한 검은색 철제 문 하나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자문관님, 당신의 할아버지이신 윌리엄 콜께서 작성하신 그 극비 보고서, 그 폭발적인 진실의 핵심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류큐의 원로들이 일본의 무력 지배를 거부하고 한국과의 유대를 주장했다는 피맺힌 탄원서 내용이었습니다. 강준혁 소장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서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검은 철문 너머 지하 6층 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가장 깊은 심연에는 그 류큐의 원로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전부 걸고 지켜냈던 단 하나의 기록이 잠들어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군합발에 목이 잘리는 순간에도 몰래 빼돌려 바다 건너 조선으로 밀반입시켰던 류큐 왕국의 마지막 왕 쇼타이의 피로 쓴 유서입니다. 제 심장이 다시 한번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127개의 강철 방패를 뛰어넘는 제 할아버지가 그토록 두려워하며 평생을 묻어버렸던 진짜 판도라의 상자가 저 칠흑 같은 어둠 속 철문 너머에서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127개의 거대한 유리관을 등지고 섰습니다. 강준혁 소장이 가리킨 곳은 첨단 항온 항습 장치의 미세한 불빛조차 완벽하게 차단된 문자 그대로 칠흑 같은 어둠이 웅크리고 있는 벙커의 가장 깊은 구석이었습니다. 이선 자문관님, 이 문 너머는 지옥일 수도 있고 당신의 가문을 영원히 무너뜨릴 치명적인 독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들어가시겠습니까? 강준혁 소장이 검은 철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저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하의 차가운 냉기보다 더 서늘하게 제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굳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할아버지의 낡은 서류철을 열어본 그 새벽의 순간부터 제게 비겁하게 도망칠 퇴로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강준혁 소장이 철문 옆에 구식 인식기에 손바닥을 대고 자신의 망막을 스캔했습니다. 이어 복잡한 암호가 입력되는 파열음이 울렸고 쇠가 긁히는 소름 끼치는 마찰음과 함께 육중한 철문이 아주 천천히 안쪽으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열림과 동시에 폐부를 찌르는 듯한 짙은 묵향과 수백 년의 세월을 응축해 놓은 듯한 압도적인 곰팡내, 그리고 피비린내와도 같은 기묘하고도 비릿한 냄새가 확 밀려왔습니다. 따라오십시오. 그를 따라 들어선 지하 6층은 축구장 2개의 크기였던 위층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그곳은 채 10평도 되지 않는 아주 좁고 밀폐된 콘크리트 방이었습니다. 사방이 숨막힐 듯한 어둠으로 둘러싸인 그 좁은 방의 정중앙, 오직 단 하나의 희미한 핀 조명만이 방 한가운데 놓인 작고 낡은 단일 유리관 하나를 외롭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나라를 잃고 모든 것을 빼앗긴 버림받은 왕의 초라한 관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방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제 구두 굽 소리조차 바닥에 어둠에 먹혀들 만큼 무겁고 끔찍한 정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조명 아래 덩그러니 놓인 유리관 안에는 위층의 그 어떤 화려한 고문서들보다도 훨씬 더 참혹하게 훼손되고 바스러진 누런 종이 한 장이 위태롭게 놓여 있었습니다. 종이의 끝자락은 불에 탄 듯 검게 그을려 있었고 그 위에는 무언가 검붉은 액체가 거칠게 튀었다가 말라붙은 듯한 얼룩이 수없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절대 지워지지 않을 만큼 선명하고 거대한 붉은색 왕실의 인장이 피눈물처럼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과거 류큐 왕국이 제국주의 일본의 무자비한 총칼 아래에 강제로 병합되어 지도에서 완전히 지워지기 직전 류큐의 마지막 왕이었던 쇼타이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빼돌려 밤바다를 건너 조선으로 밀반입시켰던 피의 유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40여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강준혁 소장이 유리관 위에 조심스럽게 두 손을 얹으며 마치 장엄한 기도문을 외우듯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 불에 탄 종이 위에 적힌 글귀를 번역해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류큐는 수백 년간 한반도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 형님 나라가 기꺼이 보내준 쌀로 굶주린 백성을 먹여 살렸고 형님 나라가 전해준 글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가르쳐 사람의 도리를 알게 하였다. 이제 잔혹한 일본의 총칼 아래 우리 왕국의 숨통이 영원히 끊어지려 하나. 살아남은 후손들아, 너희는 피눈물을 흘리며 반드시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 강준혁 소장의 단단했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짐승 같은 일본의 자식이 아니었다. 우리는 기품 있는 고려의 동생이었고 조선의 영원한 벗이었다. 언젠가 이 억울한 진실이 하늘에 다 밝혀지는 날, 이 피 묻은 유서를 세상에 드러내어 우리의 진짜 뿌리를 증명하고 저들의 거짓을 영원히 벌하라. 저는 그대로 다리에 힘이 풀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왕이 피를 토하며 써내려간 저 처절한 절규가 수백 년 세월의 두꺼운 벽을 부수고 나와 제 온몸을 난도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망해가는 나라의 힘없는 왕이 짓밟히는 백성들에게 남길 수 있었던 유일하고도 위대한 유산. 그것은 알량한 금은보화가 아니라 영원히 빼앗기지 말아야 할 자신들의 진짜 이름과 고귀한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위대한 진실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을 집어삼킨 짐승 같은 일본이 아니라 바다 건너 조선이라는 나라를 선택했고 그곳에 자신들의 영혼이 담긴 이 유서를 피신시켰던 것입니다. 일본은 단 한 번도 류큐의 지배자였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무력으로 남의 평화로운 섬을 짓밟고 총칼로 무고한 사람들의 목을 베어 역사를 강탈한 강도 때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둑질한 역사를 완벽한 자신들의 것으로 세탁하기 위해 지금 저 오키나와 앞바다에 이지스함을 띄우고 전 세계를 향해 구역질나는 거짓말을 내뱉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을 강타한 더 끔찍한 충격과 공포는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을 짚은 두 손을 덜덜 떨며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핏빛 조명 아래 선 강준혁 소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강 소장님, 그렇다면 제 할아버지는요? 제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짐승의 앓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제 친할아버지 윌리엄 콜은 수십 년 전 미군정 최고 정보 장교로 복무하던 그 시절에 이미 이 피 묻은 유서의 존재와 모든 끔찍한 진실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까? 류큐의 원로들이 이런 혈서를 올렸다면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일본이 강도라는 사실을 전부 다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강준혁 소장이 무거운 침묵 끝에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선 자문관님의 조부께서는 이 모든 피눈물 나는 진실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이 깊은 지하에 이 거대한 증거들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조차 전부 눈치채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진실을 밝히지 않은 겁니까? 왜 그 가엾은 섬 사람들을 강도들의 아가리 속에 그대로 쳐넣고 이 끔찍한 피의 진실을 시멘트로 덮어버린 겁니까? 제가 바닥을 주먹으로 피가 나도록 내리치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평생을 미국의 영웅으로 존경했던 할아버지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가장 추악한 형태로 산산조각 나는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강준혁 소장이 저를 내려다보며 차갑고 냉혹한 국제 정치의 민낯을 그대로 읊조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강대국의 구역질나는 계산법, 냉전의 논리였으니까요. 그 시절 미국에게 아시아의 공산주의를 막아줄 방파제 역할을 해줄 국가는 일본이 유일했습니다. 거대한 항공모함이 필요했고 오키나와는 그 항공모함의 가장 완벽한 군사 기지여야만 했죠. 만약 오키나와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이 끔찍한 진실이 세상에 밝혀졌다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은 뿌리부터 박살났을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조부께서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 기꺼이 저들의 진짜 역사를 일본의 아가리 속에 던져주며 영원히 묻어버리는 살인마의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뚝뚝 떨어져 차가운 지하 바닥을 적셨습니다.
한국인들은 감정적이다. 절대 그들의 눈물에 속지 마라. 할아버지가 죽기 전 제게 남겼던 그 서늘한 유언은 한국에 대한 객관적인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끔찍한 죄악을 덮기 위한 비겁한 자기 합리화이자 진실을 외면했던 겁쟁이의 더러운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류큐 사람들의 피눈물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면서도 조국의 이익이라는 거대한 명분 아래 그들의 목을 짓밟고 섰던 극악무도한 공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죄악의 침묵을 손자인 제 뼛속까지 세뇌시키며 비겁하게 물려주려 했던 것입니다. 이선 자문관님, 당신의 조국 미국은 진실을 알면서도 철저히 침묵했고 일본은 남의 역사를 훔치고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이 어둡고 차가운 지하 6층에서 일본의 시퍼런 칼날을 피해 600년의 진실을 피눈물로 지켜왔습니다. 강준혁 소장이 무릎을 꿇은 제 눈높이에 맞춰 천천히 몸을 낮추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일말의 동정이나 값싼 위로조차 없었습니다. 오직 잔혹한 진실의 무게만을 제 양어깨에 자비 없이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직접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할아버지가 저질렀던 그 구역질나는 침묵의 역사를 당신 대에서 똑같이 비겁하게 이어받을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가문과 조국 미국의 추악한 치부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억울한 78년에 닫힌 문을 부수고 우리와 함께 진실의 편에 서겠습니까? 벙커 안의 차가운 공기가 제 목을 비틀어 조르는 듯했습니다. 이 핏빛 유서를 들고 세상의 빛을 보는 순간 미국 백악관은 최우방국인 일본을 전 세계 생중계 앞에서 배신해야 하는 끔찍한 외교적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 할아버지는 진실을 은폐한 더러운 모사꾼으로 역사에 영원히 박제되겠죠. 하지만 저 초라한 유리관 속에 잠든 마지막 왕의 피 묻은 유서가 억울하게 죽어간 수많은 류큐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을 짚은 두 손에 힘을 쥐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고 흐르는 눈물을 양복 소매로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비겁하게 도망쳤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은 흙으로 덮는다고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600년을 버텨온 대한민국의 이 무서운 인내심이 제게 뼈저리게 가르쳐 주었으니까요. 강 소장님, 제가 붉게 충혈된 눈으로 그를 똑바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더 이상의 떨림이나 망설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위층에 있는 127개의 완벽한 과학적 방패와 이 피 묻은 유서만으로는 일본이 유엔에서 쏘아올린 저 뻔뻔한 조작극을 완벽하게 찢어발기기엔 10%가 부족합니다. 교활한 저들은 이 피 묻은 유서조차 현대 기술로 위조한 가짜라고 미친 듯이 우겨댈 테니까요. 일본의 심장부를 완벽하게 박살내려면 밖에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저들 내부에서 스스로 터지는 거대한 폭탄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제 서늘한 말에 강준혁 소장의 굳게 닫혀있던 입가에 아주 짙고 완벽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마치 제 대답을 이미 100%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낡은 트렌치코트 안주머니에서 꼬깃꼬깃 구겨진 비행기 티켓 2장을 천천히 꺼내 들었습니다. 그럴 줄 알고 이미 도쿄행 극비 티켓을 끊어두었습니다. 강준혁 소장이 비행기 티켓을 제 가슴팍에 가볍게 두드리며 악마처럼 속삭였습니다. 지금 당장 적의 심장부 일본 도쿄로 넘어가야겠습니다. 일본 외무성 한복판에서 지난 30년 동안 교과서를 조작하고 류큐의 역사를 은폐해 온 최고의 베테랑 관료가 자신의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전 세계를 향해 거대한 내부 고발을 하겠다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심장이 다시 한번 미친 듯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심장부에서 벌어지는 30년짜리 대국민 사기극의 최상위 내부 고발이라니요. 이것이야말로 일본이 전 세계를 상대로 스스로 파놓은 거대한 함정에 그들 전체를 완벽하게 생매장시켜버릴 치명적인 뇌관이었습니다. 우리는 127개의 과학적 팩트와 마지막 왕의 피 묻은 유서, 그리고 적의 숨통을 한 번에 끊어낼 암살자의 칼을 쥐고 적진 한가운데로 뛰어들 참이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도쿄의 낡은 다다미 방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늙은 외무성 관료는 도대체 왜 30년 만에 조국을 배신하고 이 거대한 진실의 방아쇠를 당기려 하는 것일까요? 비행기 바퀴가 도쿄 하네다. 공항에 젖은 활주로에 거칠게 마찰하며 착륙하는 순간 제 온몸의 신경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곤두섰습니다.
서울 용산의 그 깊고 서늘했던 지하 요새를 떠나온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우리는 호랑이의 아가리 속이나 다름없는 적진의 심장부로 완전히 뛰어들었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촘촘한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백악관의 외교 행랑을 이용한 특수 비공개 경로를 통해 유령처럼 일본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강준혁 소장과 저는 쏟아지는 도쿄의 차가운 겨울비를 정면으로 맞으며 대사관의 화려한 의전 차량 대신 비좁고 평범한 낡은 택시에 몸을 실었습니다. 미행은 없습니까? 제가 창밖에 백미러를 초조하게 훔쳐보며 묻자 강준혁 소장이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낡은 트렌치코트 깃을 세우며 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선 자문관님. 철저하게 가짜 동선을 사방에 흩뿌려 두었습니다. 지금쯤 일본 외무성 수뇌부와 하세가와 공사는 우리가 서울의 어느 안가에 덜덜 떨며 숨어서 자신들이 유엔에 살포한 조작 보고서의 위력에 전전긍긍하고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을 겁니다. 강 소장의 서늘한 미소에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택시는 화려한 도쿄 도심의 네온 사인을 완전히 뒤로 한 채 외곽의 비좁고 낡은 골목길로 깊숙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목적지는 아카사카의 후미진 뒷골목에 완벽하게 숨겨진 간판조차 제대로 달려있지 않은 아주 허름하고 오래된 찻집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나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오래된 나무, 기둥의 냄새와 습기를 잔뜩 머금은 퀴퀴한 다담이 냄새가 코를 강하게 찔렀습니다. 영업이 끝난 듯 불이 꺼진 찻집의 가장 깊숙한 구석자리, 그곳에 한 남자가 희미한 백열등 하나에 의지한 채 등뼈가 흉하게 굽은 모습으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카다 시니치 이전 국장님. 강준혁 소장이 어둠 속으로 다가가 조용히 이름을 부르자 남자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60을 훌쩍 넘긴 듯한 나이. 희끗희끗한 머리칼에 깊게 파인 주름. 그는 일본 외무성 최고위 관료 출신이라는 화려한 타이틀이 무색할 만큼 마치 영혼의 밑바닥까지 모조리 긁혀 나간 사람처럼 형편없이 초라하고 낡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을 가장 강하게 사로잡은 것은 그의 두 손이었습니다. 찻잔을 쥐고 있는 그의 마른 두 손은 마치 극심한 중독자처럼 쉴 새 없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카다의 목소리는 바싹 마른 낙엽이 바스러지는 것처럼 끔찍한 쉰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의 맞은편 다담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수석자문관 이선 콜입니다. 당신이 지난 30년 동안 일본 외무성의 류큐 역사, 은폐 공작을 최전선에서 진두지휘했던 그 악명 높은 내부자라는 게 사실입니까? 제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오카다는 쓸쓸하고도 고통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발밑에 놓여있던 두툼하고 낡은 서류 봉투 3개를 테이블 위로 무겁게 올려놓았습니다. 봉투의 겉면에는 붉은색 도장으로 파기 금지, 영구 은폐라는 섬뜩한 글씨가 낙인처럼 찍혀 있었습니다. 이 봉투 안에 제가 30년 동안 조국, 일본을 위해 저지른 그 끔찍하고 구역질 나는 악행의 모든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문부과학성 교과서 검정위원회를 협박해 류큐가 독립국이었다는 문장을 강제로 삭제시킨 지시서, 류큐와 한국의 관계를 양심적으로 연구하던 학자들의 연구비를 끊어버리고 그들의 밥줄을 끊어 학술 대회를 무력으로 봉쇄한 공작 보고서, 그리고 무엇보다 역대 일본 총리들이 이 모든 역사 조작을 묵인하고 승인했다는 그들의 친필 서명이 담긴 극비 문서들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찢어 문서들을 쏟아냈습니다. 활자 하나하나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 왜곡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권력을 총동원하여 한 민족의 기억을 완벽하게 거세하고 가짜 기억의 칩을 강제로 주입한 소름 끼치는 조직적 뇌수술의 기록이었습니다. 당신들은 인간의 탈을 쓴 괴물입니다. 제가 문서를 꽉 쥐며 이빨을 갈았습니다. 이 완벽한 증거들만 있으면 지금 유엔에서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는 일본 외무성은 내일 당장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어 지도에서 지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30년 동안 그렇게 완벽하게 남의 역사를 훔쳐놓고 왜 이제 와서 스스로 조국의 심장에 이토록 치명적인 칼을 꽂으려는 겁니까? 돈 때문입니까? 아니면 외무성 내부에 썩어빠진 정치 싸움에서 밀려난 치졸한 복수입니까? 오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깊고 탁한 눈동자 위로 투명하고 뜨거운 눈물이 왈칵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겨우 8살이 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 유이가 있습니다. 오카다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 여자아이의 사진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제 더러운 직업이 미치도록 자랑스러웠습니다. 일본의 흔들리는 영토를 지키고 국익을 수호하는 위대한 애국자라고 굳게 믿으며 밤낮 없이 류큐의 진짜 역사를 지우고 가짜 역사를 맹렬하게 덮어 씌웠습니다. 양심의 가책 따위는 국가라는 거대한 방패 뒤에 숨어 철저하게 무시하고 비웃었죠. 그런데 바로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오카다의 목소리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며 다다미방의 공기를 찢어발겼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유이가 제 품에 안기며 맑고 투명한 눈으로 묻더군요.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오키나와의 역사를 배웠어요. 선생님이 오키나와는 아주 옛날부터 우리 일본과 완벽한 한 몸이었대요. 우리는 원래부터 핏줄이 같았대요. 그게 정말이에요. 할아버지, 다다미방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깥에서 내리는 차가운 도쿄의 겨울비 소리만이 창문을 미친 듯이 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마치 누군가 제 심장에 거대한 쇠말뚝을 무자비하게 박아 넣는 것 같은 끔찍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수천 명의 학자들과 외교관들을 상대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새빨간 거짓말을 해왔던 독사 같은 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한다며 하늘처럼 우러러보는 8살배기 손녀의 그 투명한 눈동자 앞에서는 도저히 단 한마디의 거짓말도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오카다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짐승처럼 처절하게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거친 울음소리가 비좁은 다다미방을 비참하게 울렸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만들어낸 그 구역질, 나는 가짜 역사가 교과서의 활자가 되어 제 사랑하는 손녀의 머릿속을 독약처럼 오염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위대한 애국자가 아니었습니다. 미래의 아이들에게 끔찍한 거짓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세상에서 가장 역겨운 괴물 말입니다. 유이가 어른이 되어 자신의 할아버지가 한 민족의 뿌리를 무참히 짓밟은 희대의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저는 그 지옥 같은 상상 속에서 단 1초도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늦었지만 제가 쌓아올린 이 모든 더러운 바벨탑을 제 손으로 완벽하게 부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오카다의 뜨거운 눈물을 바라보며 망치로 머리를 강하게 얻어맞은 듯 멍하니 굳어버렸습니다. 오카다의 굽은 등 뒤로 제 할아버지 윌리엄 콜의 서늘하고 비겁했던 얼굴이 생생하게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도 이 늙은 관료처럼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류큐가 겪은 그 피눈물 나는 억울함을. 하지만 할아버지는 조국 미국의 이익이라는 거대한 명분 아래 진실을 차갑게 묻어버렸고 저에게 한국을 믿지 말라는 거짓된 유언을 뼛속까지 세뇌시키며 자신의 추악한 죄악을 평생 합리화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비겁하게 진실로부터 도망쳤습니다. 손자인 저에게 그 무거운 진실의 무게와 저주를 전부 떠넘긴 채 말입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서 짐승처럼 울부짖는 일본의 이 늙고 병든 관료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국 일본이 전 세계의 조롱거리로 전락하며 파멸할 것을 명백하게 알면서도 자신에게 평생토록 쏟아질 그 무서운 매국노라는 낙인을 온몸으로 감당하면서도 단지 사랑하는 손녀 앞에 진실하고 떳떳한 할아버지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이 무서운 진실의 방아쇠를 당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오카다 전 국장님. 제가 다가가 덜덜 떨고 있는 오카다의 앙상한 두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턱 밑으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제 친할아버지는 평생을 비겁하게 도망쳤지만 당신은 끝내 도망치지 않으셨군요. 손녀분께서는 훗날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용감하고 위대한 할아버지로 기억하게 될 겁니다. 오카다가 눈물 범벅이 된 늙은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며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카다 국장님. 그때까지 조용히 침묵을 지키던 강준혁 소장이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유엔 본부가 있는 미국 뉴욕으로 곧장 날아갈 수 있는 극비 특별기 편을 완벽하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는 유엔 센터 기자회견장의 한가운데 당신이 서서 그 모든 죄악을 고발할 수 있는 가장 화려하고 잔혹한 무대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시겠습니까? 오카다가 양복 소매로 눈물을 거칠게 닦아내며 테이블 위에 흩어진 자신의 치부이자 역사의 증거들을 결연한 표정으로 쓸어 담았습니다. 그의 탁했던 눈동자에는 더 이상의 떨림이나 비겁한 망설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가겠습니다. 기꺼이 그 무대에 올라가서 30년 동안 조국이 쌓아올린 이 끔찍한 거짓말의 목을 제 두 손으로 직접 베어버리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양복 주머니에서
백악관 직통보안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도쿄의 차가운 비가 미친 듯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그 어떤 거대한 활화산보다 뜨겁고 맹렬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이선 콜입니다. 제가 스마트폰 너머의 미국 대통령을 향해 억눌린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한국의 벙커와 도쿄의 어둠 속에서 직접 목격하고 수집한 모든 것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 용산 지하에 잠들어 있던 127개의 완벽한 과학적 고문서, 일본이 방금 유엔에 배포한 보고서의 치명적인 픽셀 조작 증거, 그리고 지금 제 눈앞에 30년치 조작 지시서 원본을 움켜쥐고 앉아있는 일본 외무성 전 국장 오카다 시니치.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전 세계 카메라 앞에서 릴레이로 터진다면 일본이 78년간 쌓아올린 거짓의 바벨탑은 뿌리째 완벽하게 폭파됩니다. 저는 말과 동시에 보안 채널을 통해 태블릿에 저장된 픽셀 조작의 핵심 증거 이미지와 오카다의 조작 지시서 첫 페이지를 즉시 대통령 전용 단말기로 전송했습니다. 이번에는 전화 한 통만으로 설득하려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움직인다는 것을 저는 이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잠시 후 대통령의 거친 숨소리가 들리더니 방금 전 저에게 도망치라고 다급하게 외치던 그 목소리와는 완전히 다른 묵직하고 단호한 음성이 위성 전파를 타고 흘러왔습니다. 알겠네, 이선. 자네가 보내온 증거를 직접 확인했어. 자네와 한국을 믿어보겠네. 전 세계가 지켜볼 가장 거대한 무대를 세워주지.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 쐐기를 박듯 소리쳤습니다. 대통령님, 지금 당장 뉴욕 유엔 본부의 메인 프레스 센터를 완벽하게 비워주십시오. 전 세계의 모든 언론사 카메라와 기자들을 그곳으로 집결시켜 주십시오. 한국이 78년 동안 피눈물로 갈고 닦은 시퍼런 칼날과 일본의 심장부를 내부에서부터 완전히 내버릴 완벽한 폭탄의 출격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전 세계의 눈과 귀가 쏠린 유엔 생중계의 무대 위에서 오만하게 솟아오른 일본의 얄팍한 거짓말을 가장 잔혹하고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일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세계의 거대한 폭탄을 들고 그 회견장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승리에 도취해 있던 일본 대사와 전 세계 외신 기자들은 과연 어떤 경악스러운 표정을 짓게 될까요? 미국 뉴욕 유엔 본부의 메인 프레스 센터 기자회견장. 그곳은 말 그대로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끓어오르는 활화산 분화구와도 같았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등 전 세계 수백 개 주요 언론사의 카메라가 빽빽한 숲을 이루고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는 벌써부터 미친 듯이 터지며 공간을 하얗게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일본 외무성이 한국의 문서들이 가짜라고 조작 발표를 한 직후였기에 전 세계의 언론은 잔뜩 독이 올라 있었습니다. 오만하고 당당한 태도로 한국이 도대체 어떤 구차한 변명과 거짓말을 늘어놓을지 비웃으며 물어뜯을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기자석 맨 앞줄에는 도쿄에서 완벽한 승전보를 기다리고 있을 일본 외무성을 대변하듯 주유엔 일본 대사 야마구치가 팔짱을 낀 채 거만하고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기자회견장의 거대한 문이 열리고 저 이선 콜과 국립중앙박물관 강준혁 소장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낡은 양복 차림의 일본인 노인 오카다 시니치가 연단을 향해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죽은 듯이 고요해졌습니다. 미국 백악관의 안보 자문관과 한국의 기록 보존 소장 그리고 고개를 숙인 늙은 일본인의 기묘하고도 섬뜩한 조합에 전 세계 기자들의 눈빛이 맹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먼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전 세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실 세계의 시민 여러분, 저는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수석자문관 이선 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78년 동안 가장 깊은 어둠 속에 묻혀있던 거대하고 끔찍한 국제적 사기극의 전모를 만천하에 폭로하고자 합니다. 제 말이 떨어지자마자 회견장이 미친 듯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품 안에 고이 모셔온 백악관의 외교 행랑으로 이송해온 그 급비 문서의 복사본을 꺼내 머리 위로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이 문서는 78년 전 당시 류큐의 원로들이 일본의 야만적인 무력 지배를 거부하고 한반도와의 끈끈한 역사적 유대를 피눈물로 호소했던 급비 탄원서입니다.
그리고 부끄럽게도 이 진실을 냉전의 논리라는 추악한 명분 아래 철저하게 은폐하고 영원히 봉인했던 당사자가 바로 미군정 최고 정보 장교였던 제 친할아버지 윌리엄 콜입니다. 장내에서 헉하는 경악에 찬 비명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플래시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폭우처럼 터졌습니다. 미국 백악관의 핵심 인사가 자기 가문의 끔찍한 치부와 조국, 미국의 역사적 은폐 사실을 전 세계 생중계 카메라 앞에서 스스로 고발하며 목을 내놓은 것입니다. 미국은 진실을 알면서도 비겁하게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완벽하게 달랐습니다. 제가 마이크에서 한 걸음 물러나자 낡은 트렌치 코트를 입은 강준혁 소장이 수천 년을 버틴 바위처럼 단단한 걸음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의 배후에 설치된 거대한 스크린 위로 용산 지하 요새에서 제 두 눈으로 직접 보았던 고려 사료, 조선 왕조실록, 국기 등 127개의 완벽한 고문서들이 압도적인 화질로 차례차례 띄워졌습니다. 이 영상들은 사전에 유엔 측 공인문서 감정관이 직접 용산 현장을 방문하여 실물 원본을 검증한 뒤 공증을 마친 것이었습니다. 디지털 조작이라는 일본의 공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한국의 치밀한 사전 포석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립중앙박물관 특수기록 보존소장 강준혁입니다. 일본은 불과 며칠 전 바로 이 무대에서 우리가 소장한 문서들이 현대의 디지털 기술로 조작된 가짜라고 거만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완벽하게 증명해드리겠습니다. 강준혁 소장의 목소리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 날카로운 비수처럼 회견장을 갈랐습니다. 화면이 전원되며 며칠 전 일본이 자랑스럽게 배포했던 3페이지짜리 반박 보고서의 핵심 페이지가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 속 붉은 인장 부분이 1000%의 배율로 픽셀 단위까지 미친 듯이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똑똑히 보십시오. 일본 외무성이 국가의 명운을 걸고 전 세계 언론에 배포한 문서의 역겨운 민낯입니다. 단 이틀 만에 급조하다 보니 포렌식 검증조차 거치지 못한 채 살포된 이 보고서, 조잡한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으로 오려붙인 픽셀이 흉측하게 어긋나 버린 명백하고 완벽한 디지털 조작의 증거입니다. 강준혁 소장이 스크린을 가리키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600년의 묵직한 진실을 품어온 한국의 고문서가 가짜인 것이 아닙니다. 일본 외무성이라는 거대한 국가기관 자체가 전 세계를 상대로 구역질, 나는 픽셀 조작 사기극을 벌였다는 완벽한 과학적 증거입니다. 기자회견장이 완전히 발칵 뒤집혔습니다. 맨 앞줄에 앉아 거만한 미소를 짓고 있던 야마구치 대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피가 모두 빠져나간 시체처럼 하얗게 질리며 일그러졌습니다. 그가 다급하게 덜덜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며 자리에서 도망치듯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준혁 소장의 서늘한 일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딜 도망가십니까? 야마구치 대사님, 아직 역사의 심장을 찌를 가장 끔찍한 증거가 하나 더 남았는데 말입니다. 스크린 화면이 다시 한번 기계음을 내며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에 심하게 타고 검붉은 핏자국이 얼룩진 낡은 종이 한 장이 압도적인 크기로 나타났습니다. 용산 지하 6층. 빛조차 들지 않는 심연 속에 잠들어 있던 류큐 마지막 왕 쇼타이의 혈서였습니다. 140여 년 전 일본의 총칼에 강제로 멸망한 류큐 왕국 마지막 왕 쇼타이가 피로 쓴 유서입니다. 우리는 짐승 같은 일본의 자식이 아니었다. 우리는 기품 있는 고려의 동생이었고 조선의 영원한 벗이었다. 강준혁 소장이 왕의 유서를 한 글자 한 글자 전 세계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아 넣듯 낭독하자 장내에는 거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끔찍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수백 대의 카메라 렌즈가 뿜어내는 뜨거운 열기만이 공간을 팽팽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단 뒤편 어둠 속에 서 있던 오카다 시니치 전 국장이 느리지만 확고한 걸음으로 마이크 앞을 향해 걸어 나왔습니다. 일본 최고위 관료였던 그의 등장에 도망치려던 야마구치 대사는 완전히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으며 양손으로 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저는 일본 외무성에서 지난 30년간 류큐 역사, 은폐 공작을 최전선에서 총괄했던 퇴직 관료 오카다 시니치입니다. 오카다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있었지만 비 내리는 도쿄의 다다미방에서 보았던 흔들림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의 두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명경지수처럼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손녀 유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할아버지가 되겠다는 인간의 가장 숭고한 의지가 그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미국의 이선 자문관님과 한국의 강준혁 소장님이 폭로하신 모든 내용은 단 하나의 티끌 같은 거짓도 없는 완벽한 진실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30년 동안 교과서를 강제로 조작하고 양심적인 학자들의 밥줄을 끊어 탄압하며 류큐의 진짜 역사를 국가 폭력으로 강탈해 왔습니다. 오카다가 품에 안고 있던 낡은 서류 봉투 3개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이 서류들이 바로 역대 일본 총리들이 직접 친필로 서명하고 묵인했던 역사 조작 지시서의 완벽한 원본들입니다. 오카다가 마이크 앞 테이블 위로 영구 은폐와 조작 도장이 붉게 찍힌 낡은 문서들을 폭포수처럼 쏟아냈습니다. 저는 애국자라는 거짓된 이름표를 달고 훗날 태어날 미래의 아이들의 뇌 속에 거짓된 역사를 독약처럼 주입한 끔찍한 범죄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역사를 짓밟힌 류큐 주민분들과 78년의 모욕을 견디며 이 위대한 진실을 지켜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사죄드립니다. 말을 마친 오카다가 단상 옆으로 물러나 전 세계의 카메라를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마가 딱딱한 대리석 바닥에 완전히 닿도록 엎드리며 짐승처럼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늙은 관료의 처절한 참회의 눈물이 유엔 본부의 바닥을 뜨겁게 적셨습니다. 그 순간 현장은 그야말로 미친 듯한 혼돈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기자들이 서로를 거칠게 밀치며 고함을 질렀고 전 세계로 송출되는 뉴스 채널의 하단 자막에는 일본 외무성 30년 역사 조작 실토라는 충격적인 문구가 붉은색으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일본 도쿄 유엔 생중계를 지켜보던 시부야 조차로의 거대한 전광판 아래로 수십만 명의 일본 시민들이 우산도 쓰지 않은 채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한국이 아니라 자신들을 30년 동안 바보로 만들고 완벽하게 속여온 자국 외무성과 부패한 일본 정부를 향해 맹렬하게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외무성을 해체하라. 거짓말쟁이들은 당장 물러가라는 시민들의 분노. 찬 고함 소리가 도쿄의 밤하늘을 무자비하게 찢어발겼습니다. 그리고 오키나와 나하 시청 앞 광장. 무장한 해상자위대의 삼엄한 포위망 속에서도 광장에 모인 수만 명의 오키나와 주민들은 폭동을 일으키는 대신 모두가 손에 작은 촛불을 든 채 뜨거운 눈물을 강물처럼 흘리고 있었습니다. 78년 동안 빼앗겼던 자신들의 진짜 이름과 긍지, 높은 역사를 마침내 돌려받은 벅찬 환희와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여든이 넘은 오키나와의 한 백발 할머니가 주름진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며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짐승의 자식이 아니었어. 우리 조상들은 자랑스러운 왕국이었고 바다 건너 한국이라는 훌륭하고 기품 있는 형제가 있었어. 내 평생에 이 억울한 진실이 밝혀지는 걸 보게 될 줄이야. 잊지 않고 진실을 품어준 한국 형제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그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전 세계의 전파를 타고 퍼져나가는 순간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거대한 해일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본이 78년 동안 쌓아올린 수십 년짜리 기만과 오만의 거대한 바벨탑이 600년을 버텨온 대한민국의 완벽한 준비와 한 늙은 일본인의 숭고한 참회 앞에서 뼈대조차 남지 않고 완벽하게 산산조각 나는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세계를 전율케 한 진실의 칼날이 마침내 거짓의 목을 베고 승리한 것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의 이목은 기쁨에 취해 있을 새도 없이 또 다른 거대한 폭풍의 눈동자를 향해 빠르게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승리를 거머쥔 대한민국. 그들은 이제 완전히 무릎을 꿇은 적국 일본을 향해 과연 어떤 끔찍한 복수의 칼날을 휘두를 것인가. 오키나와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내세워 영토를 내놓으라며 일본의 목을 조를 것인가. 아니면 천문학적인 징벌적 배상금을 요구하며 일본 경제의 숨통을 영원히 밟아버릴 것인가. 전 세계의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모두의 시선은 단 한 곳. 이제 입을 열게 될 대한민국 대통령의 굳게 다문 입술만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엔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전 세계는 말 그대로 거대한 충격과 혼돈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30년에 걸친 조직적 역사, 조작과 수십 년 전 미군정의 은폐 사실이 동시에 폭로된 이 사건은 현대 외교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메가톤급 폭발이었습니다. 워싱턴 백악관. 미국 대통령이 굳게 다문 입술로 브리핑룸 연단에 섰습니다. 미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대단히 참담하고 분노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본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미국을 완벽하게 기만했습니다.
대통령의 주먹이 연단을 쾅하고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그들은 아시아의 평화라는 거짓된 명분 아래 미국의 전략적 인내를 악용하여 한 민족의 고귀한 역사를 무참히 강탈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오늘부로 류큐 왕국이 역사적으로 독립된 국가였으며 한반도와 깊은 형제의 연을 맺어왔다는 대한민국의 문서적 증거를 공식적으로 전면 인정합니다. 아울러 일본 정부의 뼈를 깎는 사죄와 즉각적인 함대, 철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이 단호한 선언은 사실상 일본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최후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일본은 이제 외교적으로 완벽하게 고립된 죽은 섬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모든 외신 기자들과 국제 정치 전문가들은 숨을 죽이고 승전국이나 다름없는 한국의 입만을 집요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압도적인 증거들을 무기 삼아 일본에게 얼마나 잔혹하고 가혹한 청구서를 내밀 것인가. 피 튀기는 보복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텔레비전 화면에 나타난 대한민국 대통령의 표정은 그 어떤 승리자의 거만한 오만함이나 끓어오르는 복수심도 찾아볼 수 없이 맑고 고요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친 폭풍우를 모두 품어낸 드넓고 잔잔한 바다 같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실 150만 오키나와 주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찬란한 진실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차분하고 깊은 목소리가 전 세계로 송출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벅찬 승리의 순간에 누군가를 무참히 짓밟거나 가혹하게 보복하는 피 묻은 길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장내가 미세하게 술렁였습니다. 저 역시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복수를 하지 않겠다니요. 우리가 600년의 기록을 칠흑 같은 지하 요새에 숨겨두고 피눈물로 지켜온 이유는 일본이라는 국가를 파멸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억울하게 이름과 역사를 빼앗긴 류큐 사람들에게 그들의 진짜 이름과 아름다웠던 과거의 긍지를 온전히 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진실은 누군가의 목을 베기 위한 잔혹한 칼이 아니라 곪은 상처를 꿰매고 생명을 살려내는 따뜻한 메스가 되어야만 합니다. 전 세계의 주요 언론사 앵커들도 충격에 빠진 듯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에게 어떠한 영토적 영유권이나 천문학적인 경제적 배상도 절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우리는 무릎 꿇은 일본 정부와 오키나와 대표단, 그리고 전 세계의 양심적인 역사학자들에게 진심을 다해 제안합니다. 동아시아 공동역사연구위원회를 오늘 출범합시다. 거짓과 조작으로 얼룩진 구역질나는 교과서를 전부 불태우고 국경과 이념을 넘어 오직 진실만을 기록하는 새로운 연대의 역사를 우리 함께 써 내려갑시다. 그것만이 진정한 동아시아의 평화를 이룩하는 유일하고 위대한 길입니다. 성명이 끝나는 순간 화면 너머의 프레스 센터에서는 국적을 불문한 수많은 외신 기자들이 약속이나 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눈물을 훔치며 기립박수를 치는 기적 같은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영국 BBC의 수석 앵커는 생방송 도중 안경을 벗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완벽한 승리의 순간에 칼을 거두고 화해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승리가 아닙니다.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숭고한 국가적 품격의 증명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덩어리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그토록 두려워하며 경계했던 나라, 너무나도 감정적이어서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고 평생을 저주했던 그 나라. 하지만 제가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하고 온 대한민국은 적의 끔찍한 도발 앞에서도 바위처럼 이성적이었으며 적의 목줄을 완벽하게 쥐고도 기꺼이 관용을 베풀 줄 아는 진정한 세계의 대국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눈 덮인 워싱턴을 떠나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았습니다. 살을 에이는 듯한 차가운 겨울바람이 하얀 대리석 묘비들 사이로 황량하게 불어오고 있었지만 제 가슴 속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벅차올랐습니다. 저는 수많은 묘비들을 지나 언덕 한편에 자리 잡은 할아버지 윌리엄 콜의 무덤 앞에 조용히 멈춰섰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묘비 위로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제 품 안에는 서울을 떠나기 전 강준혁 소장이 저에게 묵묵히 건네주었던 낡은 봉투 하나가 고이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강 소장이 지하 6층의 류큐 왕혈서 그 밑바닥에서 발견했다는 할아버지가 수십 년 전 몰래 숨겨두었던 또 다른 비밀 편지였습니다.
강준혁 소장은 저에게 그 봉투를 건네며 옅은 미소와 함께 이렇게 말했었죠. 당신의 조부께서는 무서운 진실을 묻어버린 비겁한 은폐자였지만 동시에 이 진실이 영원히 사라지기를 원치 않았던 나약하고도 인간적인 분이셨습니다. 이 편지는 당신의 가문이 마주해야 할 마지막 진실입니다. 저는 얼어붙은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낡은 봉투를 뜯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로 눈물에 심하게 번진 듯 삐뚤삐뚤한 할아버지의 친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피를 이어받은 콜 가문의 후손에게 네가 만약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네가 살아가는 그 시대는 내가 살았던 이 잔혹한 야만의 시대보다는 훨씬 더 정의롭고 용기 있는 세상일 것이라 믿는다. 나는 조국 미국의 거대한 전략적 이익 앞에서 류큐 사람들의 피눈물을 외면하고 진실의 뚜껑에 무거운 못을 박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 밤마다 억울하게 죽어간 섬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내 귓가를 맴돌아 단 하루도 편히 잠들 수 없었다. 나는 평생 한국인들을 감정적이라고 폄하하며 내 끔찍한 죄책감을 덮으려 발버둥 쳤지만 실은 그들의 그 꺾이지 않는 올곧은 마음과 끈질긴 인내심이 미치도록 두려웠던 것일지도 모른다. 나의 후손아, 너는 나처럼 시대의 핑계 뒤에 숨어 도망치지 말아라. 네가 이 낡은 종이를 발견했다면 부디 못난 나를 대신해 이 무거운 거짓의 사슬을 끊어내고 저들의 억울한 이름을 세상에 돌려주어라. 너의 그 용기가 우리 가문의 수치를 씻고 나를 이 무서운 지옥의 고통에서 해방시켜줄 유일한 구원이 될 것이다. 편지를 다 읽어 내려가던 제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을 무거운 죄책감이라는 끔찍한 지옥 속에서 홀로 갇혀 살았던 것입니다. 진실을 묻어버린 그날부터 그는 단 하루도 자유롭지 못했던 가엾은 포로였습니다. 저는 눈물 젖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제 가슴팍에 가장 깊이 품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차가운 묘비를 두 팔로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편히 눈을 감으셔도 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맑고 투명한 겨울 햇살이 눈부시게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두려워하며 묻어버렸던 그 진실은 600년을 버텨온 대한민국의 완벽한 침묵과 한 늙은 일본인의 숭고한 참회를 만나 마침내 세상을 찬란하게 뒤집어 놓았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온전히 용서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남기신 그 잔혹한 거짓의 유산을 제 손으로 완전히 끊어냈기에 저는 마침내 이 끔찍한 죄책감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워졌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부족한 저에게 이 진실의 열쇠를 남겨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알링턴 묘지에 무섭게 불어오던 차가운 겨울바람이 기적처럼 잦아들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이름 모를 겨울새의 청아한 울음소리가 마치 수십 년 만에 무거운 짐을 전부 내려놓은 할아버지의 평온한 숨소리처럼 포근하게 들려왔습니다. 진실은 결코 흙으로 덮어 영원히 숨길 수 없습니다. 세대를 넘어, 국경을 넘어, 그리고 우리 인간의 가장 깊고 순수한 양심을 관통하여 마침내 스스로의 맹렬한 힘으로 세상 밖으로 터져나오는 법이니까요. 저는 젖은 얼굴을 닦아내고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바다 건너 동방의 어느 작지만 너무나도 거대한 나라. 잔혹한 복수 대신 전 세계를 향해 따뜻한 연대의 손을 내밀었던 그 위대한 나라의 압도적인 품격이 제 가슴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거대한 별처럼 찬란하고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미국 백악관 수석자문관 이선 콜의 78년에 걸친 진실 추적을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127개의 완벽한 증거, 78년의 지독한 은폐, 그리고 150만 오키나와 주민들의 잃어버린 이름. 아무도 이 억울한 역사를 믿어주지 않을 때 빛조차 들지 않는 용산 지하 5층에서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낡은 문서의 곰팡이를 닦아내며 밤을 지새운 한국의 연구원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일본의 화려한 거짓말에 소가등을 돌릴 때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단 한 번의 완벽한 순간을 기다려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한국이 칼을 거두고 화해의 손을 내밀었을 때 BBC 수석 앵커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국가적 품격의 증명입니다. 이 위대한 진실이 더 많은 사람에게 닿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억울하게 빼앗긴 역사의 빛을 되찾아주고 대한민국의 진짜 품격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일이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품격 두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가장 조용했지만 가장 완벽한 승리였습니다.